서울의 11월은 언제나 그렇듯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여의도 사무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지만 박지우는 그 풍경을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 같은 모니터, 같은 업무. 그는 중견 IT 기업의 시스템 엔지니어였습니다. 결혼 7년 차. 안정적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삶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북적였습니다. 지우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민재, 형,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고기 어때? 은서 누나도 오래 못 만났다며. 지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훈, 오케이. 소주는 내가 챙길게. 이민재. 대학 신입생 때부터 지금까지 22회를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형제보다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결혼식 주례를 섰고 명절에는 각자 처가를 다녀온 뒤 저녁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민재의 아내 서연과 지훈의 아내 은서도 자매처럼 친했습니다. 네 사람은 1년에 12번도 넘게 만났습니다. 이게 정이지. 지우는 종종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식 정징. 피는 아니지만 피처럼 여겨지는 관계.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무언가. 지우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은서가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고생했어. 은서는 고개만 돌려 대답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넥타이를 풀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한 캔을 꺼내 원샷으로 비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재네 집 간다. 고기 먹기로 했어. 응, 알았어. 서연이한테 문자 왔더라.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서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된 게. 은서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익숙함이 무감각으로 변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부부는 다 이런 거라고, 민재도 비슷하다고 말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가끔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우리 서연이도 요즘 말이 없어. 그냥 핸드폰만 봐. 우리 은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뭐 싸우지 않으면 된 거 아니겠어. 그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과 문제를 보지 않는 것의 경계는 애매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지훈과 은서는 민재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인천 송도의 30평대 아파트. 민재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지훈보다 조금 더 번듯한 삶처럼 보였지만 속은 비슷했습니다. 바쁘고 지치고 그럭저럭 버티는 형님. 현관문이 열리자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지우는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끔 의문이 들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삼겹살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소주병을 따며 말했습니다. 형, 오늘은 진짜 취해야 돼. 이번 주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나도. 클라이언트가 맨날 요구사항 바꿔서 미치겠더라. 두 남자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은서와 서연은 주방에서 음료를 꺼내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형,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민재가 고기를 굽다 말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벌써 40 코앞이야. 그래도 형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좋긴 해. 진짜 형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어. 지우는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나도 그래. 정만이 쌓였지. 민재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복잡할 것 없는 단순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은서와 서연이 주고받은 짧은 눈빛을, 그 안에 담긴 긴장과 회피를. 지우는 그저 소주잔을 비우며 민재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 11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서는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응? 서연이랑 뭐 얘기했어? 그냥 별거 없어. 짧은 대답.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서가 피곤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호등에 차가 멈췄습니다. 지우는 무심코 대시보드의 블랙박스 화면을 봤습니다. 저장 용량이 거의 찼다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내일 한번 정리해야겠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도로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은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11월의 서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강의 바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잠이 깨었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그는 문득 주말의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민재의 집, 웃음, 소주, 그리고 은서의 짧은 대답들. 별거 없어. 그 말투에는 뭔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출근길 차 안에서 지우는 블랙박스 저장 용량 경고를 다시 봤습니다. 신호 대기 중 그는 화면을 터치해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오래된 파일부터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0월 17일 오후 2시 23분 평일 낮, 지훈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차는 집 근처 주차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썸네일에는 도로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차를 운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서가 급한 일이 있었나? 지우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익숙한 송도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운전석 쪽 오디오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주차하면 돼. 그리고 조수석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여기 괜찮네. 이민재였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그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차가 주차되었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웃음소리. 진짜 조마조마했어. 지훈이가 갑자기 전화라도 하면 어쩌나 했잖아. 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형은 지금 회의 중일 거야.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화면은 앞 유리를 통해 주차장 벽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옷 스치는 소리,
낮은 한숨, 그리고 키스 소리. 지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그 소리가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은서의 웃음, 민재의 목소리. 형은 지금 회의 중일 거야.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우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났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블랙박스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10월 이전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9월 28일, 9월 14일, 8월 30일. 모두 평일 낮이었습니다. 모두 송도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은서와 민재. 차한 웃음, 침묵, 소리.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서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그는 블랙박스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손가락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하루 지우는 좀비처럼 일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도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지훈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은 쉬웠습니다. 퇴근 후 지우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송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그 주차장. 30분을 헤맨 끝에 찾아냈습니다. 한적한 아파트 단지 뒤편이었습니다.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였구나. 지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주차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봤습니다. 20분 후 차 문이 열리는 소리.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화면 가장자리로 은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면이 삐걱거렸습니다. 형은 지금 회의 중일 거야. 진짜 조마조마했어. 그들은 지훈을 계산에 넣고 움직였습니다. 지훈의 일정을 확인하고 지훈이 모를 시간을 골라 지훈의 차를 타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습니다. 형,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형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어. 토요일 밤 민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냉정해졌습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지우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서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회식 있었어. 아니, 그냥 일이 좀 밀려서. 지우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집에서 쉬었어. 빨래하고 청소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서의 차는 오후 내내 집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확인했습니다. CCTV 기록을 통해 지우는 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연락 왔어. 다음 주에 또 보자고.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지우는 웃었습니다. 은서도 웃었습니다. 식탁 위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식사 후 지훈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는 은서의 통화 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통신사 가족 계정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통화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분 후 화면에 은서의 최근 3개월 통화 기록이 떴습니다. 민재의 번호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평일 낮, 짧게는 5분, 길게는 40분.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엑셀 파일을 열어 날짜와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정과 대조했습니다. 모든 통화는 지훈이 회의 중이거나 출장 중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치밀하네. 지훈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민재의 SNS를 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최근 게시물에는 서연과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내와 데이트. 좋아요 120개. 댓글엔 부럽다, 행복해 보인다는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증거 1. 블랙박스 영상. 10월 17일, 9월 28일, 9월 14일, 8월 30일. 증거 2. 통화 기록. 3개월간 347통. 증거 3. 위치 정보 필요. 지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이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였어. 아니었습니다. 정은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없었습니다. 지훈만 믿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겠다고.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들 앞에 던지겠다고. 밤 12시 은서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러 안 와? 응, 조금만 더 일하고 갈게. 너무 무리하지 마. 은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지우는 대답했습니다. 응, 걱정 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우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2주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은서에게 미소 지었고 민재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주말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저녁, 지훈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 누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서연은 10분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연, 무슨 일이세요? 언제가 좋으세요? 지훈, 내일 점심때 괜찮으세요? 송도 카페에서. 서연, 알겠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서연의 답장 속도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송도의 한 카페. 창가 자리에 서연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가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방금 왔어요. 지훈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훈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서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먼저 봐주세요. 화면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10월 17일 송도 주차장. 은서와 민재.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 끝까지 보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리고 골목으로 사라지는 장면.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2주 전부터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의심은 했어요. 한 달 전쯤부터요. 왜 확인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하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냥 모르는 척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고통을 아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누나, 저는 이대로 둘 생각 없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복구 내역, 은서와 민재가 함께 있었던 날짜와 시간대를 정리한 엑셀 파일. 서연도 자료를 꺼냈습니다. 민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평일 낮, 송도 인근 모텔에서의 결제 기록. 그녀는 남편 몰래 카드사에 열람 신청을 했었습니다. 여기요, 10월 17일, 오후 3시. 선셋 모텔 6만 원. 서연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의 블랙박스 영상과 시간대가 일치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지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돈만이 아니라 체면도, 관계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할게요. 힘들 거예요. 전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12월 3일, 지훈은 법무법인 정도를 찾았습니다. 강남역 부근의 중견 로펌이었습니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최은지 변호사. 자료 잘 봤습니다. 증거가 매우 명확하네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액 받으실 수 있고요.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배우자 쪽에서 5천만 원, 상간자 쪽에서 3천만 원 정도. 합의 없이 판결까지 가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합의 의향은 없으신가요?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십니다. 합의는 생각 없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법정에 서는 것을 원합니다. 공개적으로. 최 변호사는 잠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초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서연도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인천의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남편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무역회사요. 회사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민재가 70%, 동업자가 30%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시 회사 지분도 포함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절반인 2억 5천, 거기에 위자료까지 합치면 3억 가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연은 숫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민재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업도, 명예도 전부 잃게 만들고 싶어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선생님, 법은 복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10일, 지훈과 서연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자유공원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소장 접수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으로 그쪽에 통지 갈 겁니다. 그럼 그들이 알겠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없어요. 전 너무 오래 참았어요. 서연의 눈에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끝까지 갑시다. 두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와인이 아닌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잔은 어떤 술보다 무거웠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은서의 핸드폰에 법원 통지가 왔습니다. 이혼 소송 접수.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굳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재도 같은 통지를 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청구인은 한서연. 청구 금액 8천만 원. 민재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한 짓 그대로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 아니에요. 증거 다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황급히 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서야, 지금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이혼 소송을 냈다던데. 나도 방금 알았어. 은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들킨 거야.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서울은 날카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조정실. 지우는 최은지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맞은편에는 은서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지훈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7년 함께한 여자.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신가요? 지훈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남았는데 협의 가능하신가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재산 분할은 법정 지분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은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금액이 과도합니다. 3천만 원 선에서 협의하고 싶습니다. 증거를 보시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최 변호사가 태블릿을 밀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 모텔 결제 내역.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30분간의 공방 끝에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은서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지훈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난 용서할 생각 없어요. 지훈아, 제발. 그리고 당신이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나만이 아니에요. 지훈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은서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인천지방법원. 서연과 민재의 조정도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민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은서랑은 그냥 친구 사이였어. 친구가 평일 낮에 모텔을 가나요? 서연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줄 수 없어요.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거짓말 마세요. 회사 재무제표 다 확보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작년에만 순이익 3억을 냈어요. 위자료 8천만 원 못 낼 이유가 없죠.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서연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은서도, 지훈 형님도, 나도, 우리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왜 당신만 멀쩡해야 해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2월이 깊어갔습니다. 민재의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업자가 먼저 알았습니다. 민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지훈이 와이프랑. 형, 그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다 알아. 지금 우리 회사 이미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일주일 후 주요 거래처 2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도덕적 문제라는 이유였습니다. 민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사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직원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민재는 사무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필라테스 학원에서
회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남편 친구랑 바람났대. 완전 막장 아냐? 은서는 결국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카페에서도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녀는 점점 집안에 갇혔습니다. 1월 15일 1차 변론 기일. 법정에 4사람이 모두 섰습니다. 지훈, 은서, 서연, 민재. 방청석에는 취재기자도 앉아 있었습니다. 유명인은 아니었지만 친구 배신 불륜이라는 소재가 기사거리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은서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거의 진위는 인정하나 정황상 우발적 실수였다고 봅니다. 우발적 실수가 3개월 이상 지속됩니까? 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통화 기록만 347건입니다. 이게 우발적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혼 청구 인정.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4,500만 원 지급. 재산 분할은 법정 지분 적용. 은서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재의 재판도 비슷했습니다. 위자료 7천만 원. 재산 분할로 회사 지분 일부 양도. 법정을 나서며 민재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해버렸어. 지훈은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랑이면 다야. 너희가 사랑했으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숨기고 속이고 내 등 뒤에서 웃으면서 사랑했다고. 그게 사랑이야.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넌 이제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2월 서울에 눈이 내렸습니다. 지훈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조용했습니다. 서연도 인천 집을 팔고 새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동 심리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어느 날 저녁, 지훈과 서연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형님, 후회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라지겠죠.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짓말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민재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동업자가 지분을 사들이며 민재를 내쫓았습니다. 그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은서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지훈은 새집 베란다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상담소에 첫 손님이 왔어요. 형님도 잘 지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삶이었습니다.
무너진 것들 위에서 새로 쌓아 올려야 할 삶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왔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밝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6월의 경기도는 초록빛이었습니다. 지훈의 새 집 앞 공원에는 아카시아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그 공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생각 없이. 회사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2배로 늘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전 사두고 펴보지 않았던 책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는 서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상담소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어때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머리도 짧게 잘랐고 화장도 옅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살아요. 근데 이상한 게 예전보다 편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상담소는 어때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어제는 5살 아이가 왔는데 부모님이 싸우는 걸 많이 봤대요. 그 아이 눈을 보니까 제가 보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절대 싸우지 말아야지 했는데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결국 저도 싸우는 결혼을 했네요. 아니, 싸우지도 못하는 결혼이었죠.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 둘 다 비슷했어요. 싸우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서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기댄 거고요. 변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담담한 이해였습니다. 형님, 혹시 은서 씨 소식 들으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 씨는 저도 몰라요. SNS도 다 지웠더라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궁금하진 않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지훈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엔 궁금했어요. 잘 사는지, 후회하는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상관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끝이 난 거겠죠. 지훈이 말했습니다. 미움도, 관심도 다 사라지면 정말 끝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그때 저한테 진실 말해줘서요. 만약 형님이 말 안 했으면 전 아직도 모른 척하며 살았을 거예요. 누나도 저한테 힘이 됐어요.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우리 친구할까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들이 아니라 그냥 친구요. 지훈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7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퇴근 후 집 근처 서점에 들렀습니다. 요즘 그는 자주 책을 샀습니다. 읽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책이 쌓여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서점 구석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피할까, 말을 걸까.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은서가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는 담담히 인사했습니다. 은서는 여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기 살아.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은서 씨는요? 친정이 여기 근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가 물었습니다. 은서 씨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정말 미안해. 지훈의 대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용서는 안 되지. 용서는 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근데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알아.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은서 씨도요? 지우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서점을 나서며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 서울에 태풍이 왔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 형님, 태풍 괜찮으세요? 지훈, 네. 누나도 조심하세요. 서연, 다음 주에 상담소에서 작은 파티예요. 개소 6개월 기념이요. 지훈, 좋아요. 뭐 준비할까요? 서연, 그냥 오세요. 형님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파티날, 지우는 꽃다발을 샀습니다. 노란 장미였습니다. 상담소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동화책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훈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파티는 소박했습니다. 서연의 동료 몇 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많았습니다. 형님, 요즘 어때요?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저도 아직이요. 근데 괜찮아요. 혼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지우는 상담소를 나섰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득 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날, 세상이 무너지던 순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재배치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정이라는 게 뭘까? 예전에 지우는 정을 피처럼 여겼습니다. 시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끊을 수 없는 무언가.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정은 시간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거짓 위에 쌓인 시간은 정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정은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에서 생긴다는 것을. 서연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고통을 나눴지만 서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이제는 알겠어.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은 끊을 수 있어. 끊어야 할 때도 있어. 집으로 돌아와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민재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꺼내 보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기로 했습니다. 10월,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지우는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밥 먹고 술 마시는 것이. 지훈 씨, 요즘 표정 밝아졌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제가 무거웠나요? 좀요. 근데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는 좀 내려놓았어요. 뭘요?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동료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집 베란다에 섰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습니다. 지훈, 누나, 오늘 등산 갔다 왔어요. 단풍 예뻤어요. 서연, 좋겠다. 저도 가고 싶네요. 지훈, 다음엔 같이 가요. 서연, 좋아요. 지훈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의도 구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삶이었습니다. 무너진 것 위에서 다시 쌓아 올린 더 단단한 삶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다시 빛이 온다는 것을. 지우는 창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